자, 지금은 지능과 창의성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알아볼 예정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게 물론 다른 내용들도 매우 많이 배웠지만 이 발달에서 이 인지 발달, 성격 사회성 발달, 뭐 여기 자기 개념 자존감이 있죠. 그리고 뭐 도덕성 발달 이 부분은 피아제와 콜버그가 있는데 이 두 분에 대해서는 뭐 콜버그 이론에 대해서는 특히 더 안 배웠고 피아제도 이제 그냥 넘어가려고 하고 있고 나중에 여러분 혹시 궁금하면 책을 직접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인지 발달은 누가 있었죠? 피아제와 비고츠키가 계셨죠. 누군지 알죠? 그래서 성격 사회성 발달에는 이분 누군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분이 발달을 몇 단계로 나눴는지 그리고 그 발달이 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학습자의 다양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텐데 물론 다양성은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있죠.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 적힌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데 요즘은 뭐 국적이나 인종도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 사회계층, 성, 종교 이런 거 모두 다 너무나 중요한 다양성 중에 하나인데 오늘은 이 지능과 창의성에 대해서만 아주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능,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에 이걸 통해서 지능이 뭔지, 사실 지능이 뭔지에 대한 거는 이 연구자들도 매우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대략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이 지능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이론들이 막 많이 존재를 하는데 그 이론들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뭐 지능 검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능은 정의가 이제 되게 궁금하죠. 근데 이 정의가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뭐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근데 우선은 지능을 가진 동물이다, 뭐 지능이 있다라고 할 때 나오는 요소들은 경험으로부터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간단한 내가 차를 타고 가고 있어요.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여기 웅덩이가 있는 거, 구덩이 뭐 이렇게 웅덩이가 파져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차가 이 웅덩이에 빠지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나는 이걸 눈으로 보고 이 부분을 그대로 직진을 해야겠어요? 아니면 돌아서 가야 되겠어요? 그쵸. 당연히 돌아서 가야 되겠죠? 즉, 어떤 경험, 이건 간접 경험이죠. 다른 사람이 빠지는. 어떤 경험으로부터, 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구나. 내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그거를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지 이제 지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능의 요소 중에 하나가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고, 또 하나 더는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있어야 이것도 지능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이렇게 학습할 수 있는 능력도 일종의 적응 능력이고, 인간의 경우 지능이 매우 높다고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의 뭐 이유를 들 수 있는 게 인간은 태어나서 여기 인간이 어떤 환경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서 말하는 것도 매우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정말 적응력이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 환경에 의해서 잘 적응을 할 수 있는 능력,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지능이 가지는 하나의 또 구성 요소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적인 측면에서는 추상적인 거를 다룰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뭐 가설적인 상황을 생각해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뭐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또 뭐 유전이 중요하냐 환경이 중요하냐 이거는 뭐 너무 오래된 문제인데 유전과 환경의 중간 입장을 우리는 모두 택하고 있죠. 당연히 유전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다. 지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최근 견해를 살펴보면 2000년이 최근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여기서 뭐 크게는 많이는 바뀌지 않고 있기는 해요. 물론 세부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바뀌겠지만 그래서 지능이라는 것은 하나의 구인이라기보다는 뭐 여러 가지 인지 기술들이 집합이 된 집합체이고 그리고 뭐 학습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역동적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대충 보고만 넘어가 주세요. 외울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 연구자들이 지능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했던 거예요. 이 지능. 도대체 이 지능의 특성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크게는 단일 특성으로 보시는 분이 있고 혹은 여러 가지 그 요소로 구성된 그런 복수 특성으로 구분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즉, 뭐, 이분 누군지 아시죠? 또 이분을 보시면, CF도 잘 찍고, 노래도 잘 부르고, 뭐, 노래 잘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영어도 잘하고, 피겨는 말할 것도 없죠. 어마무시하시죠. 그래서 이분을 보면, 이 뭔가 이런 능력들, 여러 가지 다양한 능력이잖아요. 이 다양한 능력을 포괄하는 하나의 공통된 지능이 있는 건 아닐까, 하나의 단일 특성을 가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렇게 했던 지능의 이 단일 특성을 주장을 한 연구자가 바로 스피어만이라는 연구자세요. 이분은 지능의 단일 특성을 주장을 했는데 이 단일 특성이 뭐냐? 지능은 G
S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지능은 G라는 일반 요인, general factor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보면 general factor. 그래서 여기서 G를 따오는 거죠. 여기 G를 제가 붙여놨어요. 닮은 것 같죠? 왠지 이분이 스피어만인데. 그래서 G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이 스피어만이라는 학자는 G. 자, G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 general factor는 일반 요인이라고 한국어로 번안을 하는데 모든 과제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G 팩터라고 얘기하는 거죠. 일반 요인. 그래서 모든 과제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지능을 구성하는 중점적인 요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피어만이. 그래서 스피어만은 G를 강조를 한 거죠. 근데 지능은 G와 S로 구성된다. GS인데 이 G와 S로 구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 S는 특수 요인이에요. 그래서 특정 과제 수행에만 적용할 수 있는 능력도 물론 존재를 합니다. 존재를 한다고 스피어만은 얘기를 했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능을 구성하는 것 중점적인 요인은 G 팩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내지게 되는 거죠. 이 가운데 커다란 동그라미가 G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G 팩터가 되고 일반 요인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약간씩 이렇게 포함이 돼가지고 어떤 과제를 수행할 때 나타나는 능력들을 봤더니 여기 이제 각각의 특별한 특수 요인들이 이렇게 또 구성이 되어 있다. 이게 지능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실제로 지능 검사를 통해서 일종의 G 팩터가 여러 가지 성취의 요인들에 모두 다 유의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한 수학적인 결과이고요. 그래서 이 스피어만을 생각을 할 때 여기 GS가 중요해지는 거죠. GS 슈퍼마켓을 보면서 스피어만이구나. G구나. G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G가 앞에 있구나. G를 닮았구나. 뭐 이런 식으로 막 생각을 해주면 되죠. 아휴, 참 고생이 많죠, 이것도. 자, 그리고 이제 또 넘어가는 게 뭐냐면, G팩터, 스피어만의 GS를 넘어서서, 그 다음으로는 홍과 커텔이라는 분이 지능의 단일 특성을 주장을 하긴 했어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위계적인 접근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게 바로 이제 G가 여기에 있고, 유동지능과 결정지능으로 구분이 되는 거죠. 유동지능의 경우에는 Fluid Intelligence라고 얘기를 해서, G이긴 G인데 옆에 F를 붙였어요. 그리고 Crystallized Intelligence는 결정지능이라고 해서 G이긴 G인데 옆에 C를 붙인 거죠. 그래서 GF, GC 이렇게 위계적으로 다시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G가 맨 위에 있고 그 밑에 유동지능, 결정지능으로 구분이 된다는 거죠. 혼과 커텔이죠.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이 결정지능과 유동지능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혼과 커텔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크리스탈라이즈드 인텔리전스는 딱 봐도 이 앞에 다시 가봅시다. 이 크리스탈라이즈드 인텔리전스 결정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딱 봐도 이게 뭔가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죠. 이게 딱 크리스탈 같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고 유동지능은 뭔가 이렇게 막 변하는 것 같죠. 플루이드하죠. 그러면 봅시다. 어떤 단어에 대해서 아는 것 혹은 뭐 어떤 지식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고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정보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제 말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단어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아는 것과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구분을 크게 예시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단어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은 유동지능일까요? 결정지능일까요? 또 예시에서 뭔가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정보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고 능력은 유동지능일까요? 결정지능일까요? 대충 감이 오시죠? 그걸 이제 설명으로 보면 자, 크리스탈라이즈드 인텔리전스는 인생을 통해 그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생을 통해서 이제 점점 증가를 하게 되는 거고 지식의 누적이랑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아는지, 뭐 어떠한 것을 어떻게 해야지, 뭐 예를 들면 요리가 잘 만들어지는지와 같은 지식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떤 문화에 있고 환경에 있고 경험에 있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이 배우게 되는 언어라든지 뭐 그런 경험들이 다르겠죠. 지식이 달라지니까 문화 환경 경험에 영향을 받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유동지능 같은 경우는 언어적 개념 그 자체를 얼마나 많이 아느냐는 크리스탈라이즈드 인텔리전스인데 언어적인 개념이나 추상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능력 이렇게 이걸 이해하는 능력 그 자체는 플루이드 인텔리전스 유동지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다양하고 융통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다양하게 얼마나 막 하나의
이렇게 딱 고립되지 않고 생각이 얼마나 융통적인가 이런 것도 플루이드 인텔리전스에 들어가게 되죠. 이 플루이드 인텔리전스 생각 유동적으로 하는 거는 우리 예를 들면 피아제 감각 운동기 이게 얘기가 있죠. 피아제 감각 운동기일 때 이런 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태어나서 어느 정도까지는 뇌와 중추신경계가 뇌와 척수 같은 뇌라고 대표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뇌가 발달을 함에 따라서 비례해서 발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제 노화가 일어나면서 그게 다시 떨어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능력, 생각의 융통성 같은 거는 이 크리스탈라이즈드 인텔리전스에 비해서는 탈문화적이라는 거죠. 문화에 덜 영향을 받고 비언어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경험이나 지식의 축적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약간 그렇긴 하지만 덜 받는 직접 능력이 플루이드 인텔리전스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이론에 대해서는 비판도 있어요.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다 설명 못 한다는 거죠. 그리고 되게 모호하게, 구분이 되게 모호한 부분도 많고, 이거는 연구에서 나온 거를 제가 살짝 가져와 봤는데, 지금 연구 참여자들이 이제 추론하는 능력, 그 다음에 공간 능력, 기억 능력, 그리고 얼마나 정보 처리를 빨리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단어를 많이 아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점수를 각각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 어떤 G라는 변수를 한번 세워봤더니, 이런 가상적인 변수가 있다라고 했더니, 이 G라는 변수가 이렇게, 이게 1에 가까울수록 관련이 깊은 거거든요. 이렇게 적어도 0.5, 0.6 이상으로 관련을 다 가지고 있는 거를 보았죠. 그래서 이걸 보면 뭔가 공통되는 요인이 존재하는 것도 같다라고 생각을 해낼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나이를 넣었더니 지금 보면은 이 G 팩터도 나이와 부적인 관련을 가지고 기억 능력, 정보 처리 능력도 이 부적 관련을 가지는 데 반해서 어떤 단어를 얼마나 많이 아는가는 이 나이와 정적인 관련을 가지는 거죠. 이 단어가 무슨 지능이죠? 그쵸. 크리스탈라이즈드 지능이고, 이건 얼마나 기억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된 거예요. 얼마나 기억을 잘 하느냐, 그 능력이니까 그 능력과 정보 처리를 얼마나 빨리 하느냐, 이거는 유동지능과 관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것도 봤더니, 이것도 보시면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지식이에요. 세상에 대한 지식, 어디 수도는 무엇인가, 어떤 나라의 국기는 어떠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그런 난리지라고 생각을 하면 연령이 증가를 할 때 이 난리지는 거의 이제 증가를 하는 반면에 그 외에 정보 처리라든지 정보 처리 속도라든지 기억력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 걸로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이제 요게 위치를 한 거죠. 최고 좋은 그런 정보 처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죠. 능력이랑. 그 다음에 이제 또 등장을 하는 것은 지능에 대한 이제 복수 특성을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등장을 하시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이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돼요. 이분이 이제 가드너라는 분이신데, 이분의 주장은 그래요. 지능이라는 것은 앞에 G 팩터 주장하신 분 누구였죠? 제일 처음에 G를 닮았다고 했다. 스피어만이라는 분이시죠. 그 스피어만이라는 분이랑 혹은 혼과 커텔 이렇게 위계를 주장한 어떤 지능인지 기억나시나요? 어떤 지능? 그래서 이런 걸 주장을 하는 것과는 반대로, 그러니까 다르게 지능은 단일 특성을 가지는 게 아니라 다중한 특성을 가진다. 그래서 지능은 상호 독립적인 분리된 8개의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을 하기 시작한 이론이 다중지능 이론입니다. 상호 독립적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자연치나 지능이 높으면 개인 내 지능은 낮고, 그러니까 얘네들의 연관이 있는 게 아니라 얘에 상관없이 얘가 존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수준이. 어쨌든 독립적인 분리된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상호작용을 하긴 하지만, 근데 이제 수행을 위해서 어떤 예를 들면은 뭘 해볼까요? 성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과제가 있어요. 이 과제를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이게 자연에서 뭘 하는 과제다. 그러면 자연 친화 지능도 필요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대인관계 지능도 필요하고 다른 협동 과정을 해야 되면 이렇게 서로 같이 활동을 하긴 하지만 기능적으로는 독립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이론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여기 보면 자연 친화 지능 같은 거, 혹은 또 뭐가 있을까요? 대인관계 지능, 혹은 신체 운동적 지능, 음악 지능,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많은 경우 언어 지능, 논리 수학 지능만 지능으로 생각이 돼 왔었는데, 아까 봤던 기억을 얼마나 잘하느냐. 근데 지금까지 지능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지능으로 생각이 안 되었는데, 이런 것까지 지능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을 제시를 했죠. 그런 계기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 이론이 되게 각광을 많이 받기는 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이론이 뇌과학적인 뭐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8개로 존재를 하느냐, 이거는 근거를 확인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비판은 받고 있죠. 뭐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설문문항. 그래서 이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되게 좋은 지능 이론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 실제 현장에 생각을 해보면 이제 교사가 뭐 수학 문제 잘 푸는 것, 기억을 잘하는 것 이런 것만이 지능이 있는 아이가 아니라 친구랑 얼마나 잘 지내는지, 인터퍼스널한 능력, 그리고 자신의 내면을 얼마나 잘 보는지 이런 능력들도 지능적으로 이 아이가 지능이 있는 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고 호소력도 가질 수 있는 지능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지능의 복수 이론을 주장을 하시는 분 중에 또 유명한 분이 바로 이 스턴버그라는 분이세요. 이 스턴버그가 주장을 한 거는 바로 3원 지능 이론이라는 이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좀 더 정확히는 성공 지능에 대한 3원 지능 이론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이 스턴버그가 성공 지능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successful intelligence다라는 이 용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이제 스턴버그이신데, 자 보세요. 이분은 고민을 했던 거죠. 고민을 했는데 이분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사람이 이렇게 학생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수학 문제 얼마나 잘 푸는지, 혹은 뭐 논문을 얼마나 잘 뭐 외우는지, 영어를 얼마나 잘 하는지, 뭐 요간 언어적, 수학적 요렇게 기존에 그 IQ 측정에서 되게 관심을 가지고, 혹은 뭐 공간 뭐 이런 도형 있죠. 도형 뭐 이렇게 생긴 걸 얼마나 잘 돌리는지 머릿속으로 이렇게 IQ를 측정하는 이런 문제들이 실제 이 지능이라는 이 IQ 측정 문제들이 지능을 제일 잘못 측정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3원 지능 이론을 성공지능과 3원 지능 이론 성공지능에 대한 3원 지능 이론이죠. 이 이론을 주장을 했는데 이분은 이 IQ 측정을 할 때 뭐 수학적, 언어적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이게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 이 사람이 어떠한 그 사람이 속한 맥락 속에서 성공하는지를 고려하는 게 지능을 정의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이다라는 관점을 제시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보세요. 이 눈, 코, 입인데 이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아이가 있죠.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스턴버그가 생각을 하는 지능에 대해서 이제 한번 그 상황을 봅시다. 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당연히 이 고민했어요. 스턴버그 고민할 때, 뭐 지능을 생각을 할 때, 뭔가 이렇게 환경을 분석하고, 뭐 글을 이해하고, 이런 등의 요소는 당연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IQ 측정에서 했던 것들, 뭐 수치를 이해한다든지, 글을 읽고 이해한다든지, 뭐 기억한다든지, 이런 요소들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이제 고려를 해보는 게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기존의 연구들은 이거를 많이 강조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맥락을 봐야 한다는 거죠. 주변 환경, 이 사람이 속해 있는 이러한 무슨 색이니? 이 노란색도 아니고 이 사람이 어쨌든 속해져 있는 이런 환경 맥락을 고려를 해서 이 사람이 성공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느냐 안 하느냐가 지능을 정의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등장을 한 게 맥락이 등장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노란색 맥락에 이제 처해졌어요. 그럴 때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이전 환경에서 경험을 하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이런 요소들, 분석하고 하는 이런 요소들을 자신이 속한 이 노란색 환경에 맞게 이 요소들을 써야겠죠.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통합하고 창조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환경에 맞는 좋은 반응, 실제적인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아이디어를 실제 적용을 해서 뭔가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런 등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지능이라는 것이 자꾸 이거 펜이 애니메이션 쓰니까 펜이 사라지네. 이 3원 지능 이론이라는 것이 이런 환경을 생각을 했어요. 스턴버그가 혼자 연구실에 앉아서 고민을 했겠죠. 혹은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분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뭔가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환경에 맞게 새로운 이 분석하는 이 요소들을 창조하는 것도 중요하고 실제로 맥락에 맞는 반응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 지능이라는 것이 3가지 차원으로 한번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다
해서 요거는 요소적 차원이 되는 거고 여기는 경험적 차원 그리고 여기는 맥락적 차원이라고 스턴버그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요소적 차원에서 발휘되는 지능을 분석적 지능, 경험적 차원에서 발휘되는 지능을 뭔가를 만들어내고 통합해야 되니까 창의적 지능, 그리고 이 맥락적 차원에서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실제적 지능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즉,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을 하고 각각의 차원에서 발현되는 지능을 분석적 지능, 창의적 지능, 실제적 지능이다라고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당연히 이 차원과 그 각 지능은 당연히 상호작용을 하죠. 따로 존재를 하지 않죠. 뒤에 예시에서 아마 여러분 조금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스턴버그의 성공지능이라고 하면 지능이 세 가지 차원, 요소, 경험, 맥락이란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되고 그걸 보면 분석, 창의, 실제적 지능으로 구분되더라. 분석적 지능, 창의적 지능, 실제적 지능. 그래서 분창실 뭐 이렇게 외워주셔도 되고 뭐 여러분들 알아서 외우면 되는데 사실 이거 암기라는 게 이 어떠한 현상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암기가 안 중요하지 않아요. 암기는 너무너무 중요한데 너무 암기만 강조를 하니까 요즘은 암기에 대해서 조금 뭐 약간의 좀 약간 뭐 얘를 막자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아니 암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니까 이게 생각의 기본 틀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잘 외워주셔야 돼요. 분창실. 그래서 이거 너무 나간 것 같긴 하지만 이스턴버그 분은 아주 좋게 웃고 계시죠? 그래서 이분이 분장실이 아닌 분창실에 가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분장을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스턴버그에게 미안하지만 스턴버그님께. 아시겠죠? 그래서 분석적 지능, 창의적 지능, 실제적 지능이 있고 이게 각각 요소가 요소적 차원, 그러니까 각각의 차원이 요소적 차원, 경험적 차원, 맥락적 차원으로 구분되더라. 하나의 예시를 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관점의 전환도 제시를 해줬어요. 이게 스턴버그님이라고 합시다. 여기 스턴버그님이 생각을 할 때는 이게 뭔가 앉아서 공부하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김병만 씨가 정말 성공지능을 가진 분이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생활의 달인이 아니라 정글의 법칙에서 달인이시잖아요. 거의. 그래서 이분은 보세요. 이분이 자신이 속한 이 맥락에서 너무너무 잘 적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지능을 정의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스턴버그는 주변의 맥락에 얼마나 잘 적응해서 성공적으로 살아가는지. 그래서 이 예시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이분이 집을 지어야 된대요. 이렇게 나무 위에 이런 정글에 이분이 맥락에 이렇게 딱 떨어지신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를 환경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머릿속으로 띠띠띠띠띠 생각을 하겠죠. 요거 뭐 나무가 뭐 이 두께가 이만하고 사람이 몇 명이니까 뭐가 필요하고 이렇게 막 분석을 하겠죠. 이게 바로 분석적 지능이에요. 이게 요소적 차원에서 막 머릿속으로 요렇게 하면 되겠고 몇 명의 나무가 얼마나 이걸 다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집을 지으러 가야겠죠. 그렇게 했을 때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뭐 나무 크기는 요 정도 하면 되겠고 뭐 높이는 요 정도 하면 되겠고 뭐 묶어주는 거는 뭐 이렇게 X로 묶으면 되겠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내서 이 환경에 맞게 고안을 해내는 거죠. 이 기존에 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분석을 통해서 새로 이런 요소들을 통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요렇게 뭐 매듭을 이렇게 X자로 2번, 3번 묶으면 되겠다. 이거는 옛날에 그대로 했던 게 아니라 옛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맥락 속에서 필요한 것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창의적 지능을 발휘를 하는 거고 결국 요거를 이렇게 만들어내서 여기서 잘 누워서 잘 수 있게 되면 이게 이제 실제적 지능이 되게 되는 거죠. 문제 해결이 되니까. 이해되시나요? 뭐 그거를 이제 뭐 글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죠. 삼원지능, 이론 지능이 뭐 어떻다 저떻다. 분석적 지능, 창의적 지능, 실제적 지능. 그래서 이거를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 측면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이론이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현실에 그 맥락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지적인 행위이다. 수학 문제 잘 풀고 기억 잘하는 게 좋은 행위가 아니라 예를 들면 그룹 모둠별 학습을 해야 돼. 아니면 팀워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팀 프로젝트를 해야 되면 이 팀 프로젝트를 잘 수행하게끔 뭔가 이렇게 감초 역할을 하는 사람 아니면 팀 프로젝트가 잘 수행되게끔 뭔가 이렇게 잘 해주는 사람이 지능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현실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그래서 그 현실의 맥락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문화나 환경에 따라서 지적인 행위가 다를 수 있음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앞서 우리가 배운 뭐 피아제라든지 비고츠키라든지 그리고 뭐 또 누가 있죠 그분
팔에 있는 에릭슨 이분과 어떤 이론적에서 뭐 공통점 차이점을 가지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능 검사의 변천사에 대해서는 이거는 진짜 간단히만 초기에 지능 검사 프란시스 갈톤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초기에는 머리둘레, 몸무게, 키 이런 걸로 개인의 지능을 측정하려고 했대요. 그렇게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한 경우에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뭐 좀 힘, 아니면 뭐 반응 시간, 그리고 지각 변별 능력, 요거 뭐 변별 능력 중에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 무게를 어떻게 변별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포함을 해가지고 지능을 검사를 하다가 비교적 최근과 유사한 형태로 나온 것이 바로 비내 지능 검사인데 비내 지능 검사는 뭐 한번 그냥 이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비내 지능 검사가 그나마 이제 최근과 비슷한 형식의 이제 지능 검사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초기 단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건 뭐 비내 지능 검사에 쓰였던 것들이고 뭐 대표적인 지능 검사들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뭐 스탠포드 비내 지능 검사도 있고 웩슬러라고 하는 지능 검사도 있고 KABC라고 하는 지능 검사도 있는데 뭐 이게 각각 뭐 어떤 거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건 외울 필요는 이번에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는 창의성에 대해서 또 간단히 알아봅시다. 창의성도 굉장히 이제 어마무시한 주제인데, 창의성에 대한 정의가 하나의 합의된 정의는 사실 없어요. 하나의 합의된 정의는 없는데, 그래도 어쨌든 새로움이라는 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구성 요소로. 그리고 얼마나 그때 얼마나 적절한지와 그리고 이걸 창의적인 업적을 한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낸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가치와 적절성이 같이 묶일 수가 있는데, 이 창의적인 산물을 뭔가 만들어냄으로써 이게 어떠한 가치를 가지는지도 이제 창의적이다라는 것을 정의할 때 중요한 요소로 고려가 된다라는 정도를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역치 이론은 뭐냐면 그러면 창의성은 도대체 지능과 어떤 연관을 가지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연구자들이 제시한 이론 중에 하나가 바로 역치 이론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지능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지능이 이렇게 될수록 높아지는 거예요. 지능이 이렇게 되면서 높아지는 건데 지능이 너무 낮으면은 창의적인 업적을 할 수가 없대요. 근데 지능이 이렇게 좀 더 쭉쭉쭉 높아져가지고 어느 순간 이 역치를 넘어서게 되면은 이제 지능이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서 창의적인 업무 수행은 연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지능이 너무 낮게 되면은 창의성 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지능이 좀 증가함에 따라서 창의성도 좀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는데 어떤 역치를 딱 넘어서게 되면은 특정 지능의 역치를 넘어서게 되면은 더 이상 지능이 높아진다고 해서 창의성이 더 높아지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역치를 기준으로 역치를 넘어서게 되면 지능이 뭐 예를 들면은 뭐 100만 넘게 되면은 100 이상이 되게 되면은 지능이 더 높다고 해서 창의성이 더 높아지거나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특정 역치를 가지고 있다. 이 관계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하는 이론이 바로 지능의 역치 이론입니다. 이거 이해되시나요, 역치 이론? 그 다음에 이제 창의성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간단히 얘기를 해보면 사실 이 창의성이 정의 자체부터가 아주 합의된 건 없어서 창의성 측정하는 방법도 되게 컨트러버셜해요. 논란이 되게 많은데 그냥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확산적 사고를 중심으로 창의성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면 제일 많이 알려진 게 길포드의 그 Alternative Use Task라는 건데요. 뒤에 보면 예를 들면 이게 이제 길포드의 얼터너티브 유즈 태스크가 되는데 이렇게 뭐 C를 보시면 벽돌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네가 생각을 해서 다 적어봐라 3분 동안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길포드의 이 얼터너티브 유즈 태스크 같은 경우는 이 길포드가 고민을 한 거죠. 길포드가 창의성 도대체 어떻게 측정을 하냐. 이분이 또 길포드님이세요. 고민을 하다가 길포드 생각에 사고라는 거, 인간의 띵킹이라는 것은 유형이 크게 두 개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는 확산적 사고이고 하나는 또 수렴적 사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낸 거죠. 확산적 사고는 여러 가지 다른 많은 생각을 이제 확산적 사고,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해내는 것이 확산적 사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많은 다른 생각들,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이 확산적 사고이다. 이렇게 막 뻗어나가는 거죠. 확산적 사고는. 근데 수렴적 사고는
뭔가 여러 가지 지식이나 뭐 판단 추론을 다 사용을 해가지고 한 가지 답으로 수렴시키는 사고가 바로 수렴적 사고인 거죠. 그래서 하나의 정답을 향해 가는 사고가 수렴적 사고이고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내는 것이 확산적 사고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길포드는 생각을 할 때 몇몇 학자들 뒤에 제시되는 토렌스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확산적 사고가 바로 창의성을 되게 창의성이 발현되는데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어낸 것이 바로 얼터너티브 유즈 태스크인 거죠. 예를 들면 벽돌을 얼마나 다양하게 쓸 수 있는지 이건 사고를 확산하는 거잖아요. 하나의 정해진 답을 고르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이렇게 발산해 나가는 사고이니까 확산적 사고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얼터너티브 유즈 태스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유명한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측정 방법 중에 하나는 토렌스의 창의성 검사라는 방법이에요. 바로 TTCT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이 TTCT도 확산적 사고를 중심으로 한 창의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 태스크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이 토란스 씨. 되게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똑같이 확산적 사고니까 어떻게 해서 다양하게 사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토렌스의 창의성 검사는 언어 검사와 도형 검사로 뭐 크게 구분을 하는데 언어 검사는 이런 식으로 뭔가 문제를 제시를 하고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라고 뭔가 질문하고 추측하고 뭐 다른 용도도 적어보고 색다른 질문도 만들어보고 뭐 뭔가를 상상해보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게 이제 언어 검사이고요. 도형 검사는 요렇게 X를 학생분들한테 요렇게 X가 다다다 돼 있는 응답지를 주고 이걸 이용해서 가능한 많은 그림을 그려봐라 라고 했을 때 이제 이렇게 얼마나 다양하게 그려내는지 등의 기준을 통해서 확산적 점수, 확산적 사고 점수, 창의성 점수를 뽑아내게 되죠. TTCT에서는. 또 도형 검사에서 그러면 도대체 점수를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구성 요소를 또 토렌스가 나눴어요. 그래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이렇게 네 가지로 우선 구분을 했습니다. 이거를 그냥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이다 라고만 알아두고 설명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해드릴게요. 그리고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이 확산적 사고를 측정하는 세 가지 측면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정교성은 오히려 얼마나 정교하게 표현하는가. 예를 들면 이렇게 사람 얼굴을 저 보통 이렇게 그리죠. 근데 이게 아니라 사람 얼굴을 막 이렇게 되게 정교하게 막 이것도 정교하진 않지만 막 이렇게 콧구멍도 그리고 막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게 정교성이 되는 건데 이게 확산적 사고의 측면으로 포함되지는 않는다는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고 뒤에 예시와 함께 설명은 제가 나중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